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무 이슈하고 법무 이슈 계속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 대행 쪽은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국내는 메인 매출이 좀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쉬운데 B2B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세금을 다 끊으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뭐 수익이 났냐, 뭐 적자가 났냐 바로 쉽죠. 그리고 회계사무실 이런 데 쓰더라도 회계사들이 일이 심플해요. 굉장히. 뭐 이게 100억이 돼도. 근데 B2C는 저희가 매입해서 팔든 위탁으로 팔든 공급처한테 세금계산서를 서로 끊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데 판매가 개인들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에 남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지마켓 이런 데에서 그 매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그걸로 매출 잡거든요. 문제는 자 매출 있으면 이게 만약에 100을 했다고 치고 상품 구매를 90을 했다고 쳐요. 그럼 국내 상품 같으면 매출의 100만 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매입을 90만 원 신고하면 되고 그러면 저희 마진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은 10이 아니고 100이에요. 근데 구매 대행은 똑같은 상품이 움직였는데 구매 대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거래액이자 매출인데 구매 대행은 거래액이 매출이 아니고 수수료가 매출이에요. 이런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객이 구해달라고 한 상품을 구매를 대행해서 보내준 건 고객 상품이고 그 일을 대신한 수수료가 제 매출인 거예요. 쇼핑몰은 이게 메인 매출은 100이 매출인데 구매 대행 사업자는 이게 매출이에요. 이게 수수료잖아요. 그죠? 차액만큼. 그러면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하시잖아요. 저희 거래되는 매출에 대해서 10%는 항상 부가세예요. 매출이 더 크면 여기서 10만큼 매출이 발생했으면 이거에 대한 부가세가 10분의 1이거든요. 이 100이면 100분의 10은 부가세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부가세가 9예요. 그러면 이 차이 1만큼을 저희가 세금으로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게 커요. 거꾸로 얘가 더 크면 이제 환급을 받고 그런 차이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이걸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일반은 상관없는데 구매 대행에서는 문제는 이걸 이제 매출로 저희가 신고를 해요. 왜? 이게 우리 수수료 매출이니까. 세무서에 이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런 질문이 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만큼 팔았잖아요. 고객들이 100만큼 카드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90은 어디 갔어? 라고 세무서에 소명해라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걸 잘 소명해야 돼요. 어떻게 소명하냐? 이 구매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라서 거래액은 100이지만 우리는 수수료 매출만 인식하는 사업자다. 그래서 이것만 부가세 신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고객들 구매해줬다. 왜냐하면 이 뒷 배경은 뭐냐면 관세법상 구매대행의 화주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아니고 그 구매하신 개인 고객이에요. 우리는 대행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90만큼은 고객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의뢰를 받은 물건을 사준 거다. 그래서 이 구매 리스트가 있어요. 내역이 있어요. 이걸 잘 보관하셔야 되고 이 구매 내역이 있어야만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게 안 되면 세무서에서는 너네 탈세했다. 라고 소명해라 나왔을 때 못하면 가산세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의외로 세무당국에 있는 분들이 수입대행이라고 생각하지 구매대행이라는 개념, B2C 구매대행에 대한 개념이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로 우리는 구매대행 사업자들 이래서 통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 이어지는 건데 여기 부가세 면세점, 그러니까 미화 150달러, 그 다음에 미국 상품은 200달러까지가 개인 통관에 한해서 면세가 돼요. 리셀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화주는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상품의 화주는 개인이거든요. 그 개인이 150달러 이하, 200달러 이하짜리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 얘기는 너가 사서 니네 집에서 써라지 이걸 되팔지 말아요. 원래는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는 되팔 사업자라면 수입을 해서 그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할 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이 쓰기 때문에 얼마 이하까지는 그냥 세금을 안 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전자제품은 이게 좀 원래는 하나씩 개인 사용 용도인데 그걸 뭐 구분을 다 못하니까 때로는 샘플도 사기도 하고 이럴 때는 적당히 어느 정도 넘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현지에 재고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뭐냐면 재고를 갖는 순간 이거는 구매대행이 아니고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재고가 어디 있냐에 상관없이. 그래서 원래는 재고를 가지면 구매대행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거는 관세를 내고 들여와서 리셀링을 하는 그냥 사업자. 그러니까 수입해서 물건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매대행 하다 보면 볼륨도 커지고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사입하잖아요. 그 사입이라는 거 할 때는 그거는 수입이에요. 구매대행이 아니고. 수입해서 내 브랜드든 남의 브랜드든 그 물건을 수입해서 들여와서 또는 현지에서 수입해서 현지 창고에 두고 파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현지 파트너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현지 파트너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분들이 그 상품을 먼저 구매해주고 왜냐면 우리가 월 매출 나갈 상품이 뭐 100개 나간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100개를 먼저 사서 가지고 있고
빠른 배송을 자기 창고에서 바로 하면서 우리가 뭐 돈을 결제해준다. 뭐 이런 식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는 좀 응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셀러가 구매 대행 이외의 상품을 진행하는 거는 법적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재고 부담도 사실 구매 대행 사업자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초기에 상품 여러 개 깔아서 테스트 하시다가 정말 내 상품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수입해서 판매하시거나 그때 이제 브랜드를 붙이지 말지 뭐 패키지를 바꿀지 말 이런 건 이제 그때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상품에 대한 영향력이나 마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신에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키우셨을 때 고민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적 이슈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저작권 이슈인데 특히 패션 쪽에서 그게 커요. 패션 쪽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갖다 끌었을 때 좀 많이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근데 시비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져요. 그냥 갖다 그대로 쓰면.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사진 찍어서 직접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시면 최대한 응용을 해서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구매 대행 상품을 한두 개씩 그냥 여러 개 DB에 밀어놓고 팔 때야 그게 좀 덜하긴 한데 처음부터 뭐 법적인 조치 가는 건 아니고 내리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못 내리면 좀 심한 경우는 너네 몇 개 팔았어요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고발한다 이렇게 가요. 그거 다 캡처해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내용 증명 같은 거 혹시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을 좀 아시는 분들하고 먼저 가볍게 상담하시면서 저쪽에서 뭐 자료 달라 했을 때 무조건 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 뭐 그런 남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없이 하시는 게 좋고 일반 구매 대행 상품 막 여러 개 꽂았을 때는 내려라 그러면 얼른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품을 해야 할 때는 꼭 샘플 구매 그때 사진 촬영이나 상세 페이지까지 직접 만드시는 쪽으로 가셔서 이런 법무적인 리스크를 해결하시는 게 뭐